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제 많은 자료는 언급되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뒤에서 바라봤을 때 이불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네. 아산 철학의 기본은 예. 그 순수성입니다. 나는 볼 때 모든 창업의 순수성, 일밖에 모르거든. 사람도 순수해서 배운 사람 존경한다든가. 이 순수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 우리 아산은 무슨 특별하게 무슨 박력 있게 해치워라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한 게 아니거든. 그분은 일이라는 것이 주어진 인간의 가장 기본이다. 나는 진실한 게 아산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함이 사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만들고 북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또 사업도 마찬가지야. 불쌍한 놈들이 내 밑에 와서 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랑이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그 리더십도 진실한 놈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카리스마예요. 그 앞에서는 장난질 치다 걸리면 죽거든. 대부분 알려지기에는 뭐 불도저다 카리스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리스마는 지가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몸에 배게 되는 건지 그게 어떤 도전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같이 배운 놈은 안 된다. 우리 철학이나 뭐 문학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무슨 도전이 있어, 그지? 우리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지새끼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했다가 망하면 꼼짝없이 죽었지 않은데 정회장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남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떠남. 예. 그러니까 쉬운 말로 떠남이란 말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 어딘들 못 살겠나 하는 생각이야. 그지? 응? 예. 그래서 그걸 체계화 시켜서 우리가 그걸 진흥이는 그런 거 못해. 진흥이는 아주 논리적이거든. 어떻게든지 좀 논리적으로 만들어보고 학술적으로 정돈된 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회장 라이프 스타일은 학술적이지 않고 적응적이고 그냥 저돌적이고 우리 내가 신하가 뭐 영국에 가서 돈 빌려도 돈 꾸는데 그 아사리 돈판에 가가지고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이 사람이 진실해 보이니까 그놈도 감동한 거지 거북선에 감동한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 그런 이상한 합리성에다가 맞추려고 그러지만 지식인들이 자꾸 그 사람의 생애를 그걸 자꾸 우리들이 그걸 현악화 시켜내고 예, 그래. 그 바람에 그 아산이 죽은 사람들가 대통령 출마 안 했으면 지금쯤 뭐 얼마든지 오래 사실 뿐 아니야. 그것도 삐쳐가지고 한 거거든. 솔직히 맨날 이 새끼들 돈 뜯으러 오니까 이 새끼야 내가 하면 죽여봐라 이 새끼야. 그러고 내가 가서 이 새끼야 내가 해보지. 그러고 한 거지 뭐야 그게. 내 그 무모한 것을. 그런데 재밌는 건 나는 끼워주지 않더라고. 왜 그랬냐고 안 웃었어. 바뀌었어. 니는 안 돼. 내가 솔직히 말했지. 난 서울대학이 더 좋다고.
그게 뭐라 서울대학이 더 좋은데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야 우리 공부를 하고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럼 제 마누라 보낼게요. 그랬더니 웃어. 우리 마누라 그래서 나가서 여성부장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마누라는 좀 나가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인정받아서 내가 말 안 하고 있지. 처음이지 내가. 뭐 부가민이 강부자니 뭐 연예인들은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 샤샤샤샤 해가지고 회장님 눈에 들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네, 예, 내가 강의하고 예. 강의하고 오는 길이야. 지금 이 더운데 우악이 있고 넥타이 매면 알아가야지. 예. 어디 그 원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남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예. 아이고 우리 담당은 어디세요? 예, 저는 울산입니다. 울산이요? 예. 나는 거기 경주 황홀이. 예. 황홀이네. 삼천포에 저 박재삼이 박재삼. 예. 나하고 10년을 같이 있었어요. 예. 그 박목월 선생 예. 그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있었거든. 예. 유병수 전기 만들 때. 예. 그래서 거기서 날 내가 그 명동에 가서 내가 맥주 먹는 것도 박지삼이 때문에 안 웃을 수 없어서 삼천포는 내가 서울대학 교수지만 술 못 마셨어요. 그랬더니 올해 나하고 만나.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래. 맥주. 이걸 좀 지가 시범을 보이는 거야. 땅에서 대나무가 꺾어지듯이 꿀딱 꿀딱 딱딱 소리 나게 박잔을 맞춰서 마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광화문 자이언트 다방 밑에 거기 맥주집인데 거기에 동숙의 노래 옛날 그 동숙의 노래는 그걸 갖다가 지가 어디 가서 제3이가 그거 뭐야 판 하나 갖다 놓고 주인한테 내가 들어오면 이 노래를 무조건 틀어라 이거야. 그거 자기는 그걸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꼽 잡아. 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렀고 예.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는지. 아이고 제3인 때문에 아이고 그것도 불쌍해 그지? 응? 그 삼천포에서 그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소사하다가 담임들이 돈 모아가지고 중학교 보냈네. 내가 그 눈물 흘린 게 지 형이 그 초등학교 진 돈이 없어 못 간대. 지 형이 졸업해가지고 박지삼 형이 여관 조바로 간 거야. 그러니 이 자식이 배가 고프면 지 형이 그것들 지용석 제3이 보고 여관방 밑에 1층에 와서 기다리면 2층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밥 그걸 이렇게 주먹으로 뭉쳐가지고 2층에서 던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져가면 거기 지금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좋아서 그걸 먹는데 지가 그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어가지고 별빛같이 반짝반짝반짝 별이 손에 와 있더래. 그 얘기 듣고 우리 다 울었어. 제3이가 그 얘기하면서 삼천포 그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 그래도 그 먹을 거 많은 동네요 거기에. 예, 그렇죠. 그치? 마이크 그대로 한번 할까요? 됐어. 있는데. 시작해? 예. 응. 원장님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만 뒤로. 네, 네. 예. 아이고. 그 한 10년 넘게 예. 같이
지냈어요. 넣어드릴게요. 그 바람에 내가 삼천포도 자주 가봤어. 예. 지금 그 노산공원이라고 그 공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박재산 문학공원으로 그래요? 내가 그거 못 봤어. 그때. 최근에 아마 그렇게 그래.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예. 귀한 시간 내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아산마을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창업자에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그 기존 이제 그 텍스트와 활자된 자료들은 좀 있습니다만 네. 그 자료로서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 굉장히 너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예.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구술사업 중요하다 함께 한 시대를 나눴던 사람들 얘기가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 자료를 남겨있습니다. 원래는 문화예술 특히 해변 시인학교 관련 뭐 인사들이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구술과 정리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술자, 우리 창업자, 저희 면담자 이런 용어 정리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술자의 개인생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언제 태어나서 고향은 어디시고 유년 시절의 어떤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해 그래, 주시죠. 난 1939년도에 경주 항오리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우리 본적은 그 경주에서 20-30리 떨어진 건천리 네. 모량읍 건천읍 모량리 네. 그래서 571번지에 거기 우리 고향이 거기 바로 거기 떨어져 있습니다. 철도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데 나는 경주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대구에 거쳐서 예.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국문학과 교수가 된 것이 내 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우리 박목월 시인과 내 유익순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 오형제가 태어나서 예. 내가 맞이로 사남 1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맏형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 뭐 수님도 유명하시지만 워낙 우리 아버지 박목을 선생님께 유명하셔가지고 예. 우리 아버님부터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학적 자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보는 눈, 그 어떤 문학적 그 상상력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자식들에게 감각이라는 것으로 이제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나는 특히 아버님이 선한 눈으로 보는 세상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속에 그 아버님이 살아가시는 생활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내가 많이 구경했다는 것이 내가 어린 날부터 쭉 내 몸에 저런 것이 하나의 멘토가 돼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이제 선생님도 이제 1962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하셨는데 그런 아버님의 그런 정신적 어떤 자산 중에서 특히 글쓰기 능력을 우리 자식이 가장 올바르게 잘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서울대학교에 물리과대학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지망하게 됐을 때 사실은 나는 외국문학과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야 책도 나하고 똑같은 거 쓰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오면 네가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왕 문학하는 거 한국 문학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 국문과로 진로를 바꿨고 그래서 또 전공도 나는 소설입니다. 나는 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 연구를 하게 되면 학술적 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평도 써야 되고 사회활동도 시 분야로 해야 되는데 아버님 친구들하고 전부 살아있는 세대들의 이야기를 아버님하고 같이 해나가기가 버거워서 나는 소설로 가고 또 특히 나는 평론보다는 학술적인 그 연구에 몰두하는
것으로 해서 좀 거리를 둔 그런 문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평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으로 그래서 서울대학에 가서 내가 연구 학문을 공부하는 교수가 되자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이제 적극 한국 문학을 권유하셨고. 네. 근데 어쨌든 다른 분야 관련해서 또 아버님과 똑같은 시를 또 쓰게 된. 난 시는 안 썼습니다. 네. 평생에 시 쓴 적은 없는데 이제 시는 내가 그 문학이란 뭐 테두리 안에서 공부한 것이지 네. 나는 창작적인 욕구는 내가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친구들한테 맨날 부딪힐 거 생각하면 앞길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쭉 살아오시면서 뭐 아무리 영향 많이 받았지만 우리 선생님의 가치관은 한마디 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보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 문학도 그 본질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문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의 사람답다는 것이 말하는 어떤 인간의 지표, 전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때 나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인간의 어떤 존재로서의 자기 위상을 살아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내 평생의 관심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자식임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박목월은 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지나고 나니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은 자식을 알고 지도 가리키는 아버지, 자식을 모르고 끌고 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알고 가는 아버지더라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혼자서 생각했는데 내가 시간 강사할 때 20대 중반, 25 이렇게 어릴 때 내가 14시간, 17시간 했거든요. 네. 시간 강사 때 그때 돈도 없고 죽을 지경인데 어느 날 아침도 굶고 아침부터 5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점심도 굶었어요. 그러고서 내가 그때 학교에 연구실에 조교를 맡아 있어서 끝나고 다시 가서 내일 가르칠 거 준비하다 보니까 밤 9시가 되더라고. 그 배고픈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집에 오는 길인데 동숭동에서 걸어서 종로 5가를 왔는데 우리 집이 원으로 4가였거든요. 근데 오는데 서울역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막 꽉꽉 찬 버스인데 누가 뒤에서 내 이 덩어리 여름철에 덩어리 내복 있는데 여기를 살살 주물러 그냥 어떤 변태놈인가 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그 수많은 몇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버스 뒤에 가슴을 이렇게 맞대고 서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날 만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제가 그렇다 그래. 그런데 거기서 가롤동 가서 남영동 지나서 우리 집 원효로 가야 되는데 가롤동 이제 곧 가는데 또 손이 또 앞으로 오던데 배꼽 있는 데를 살살 주물러 이 배를. 그래서 아버지가 장난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남영동 고담 정거장 오더니 야 내리자 그래.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하는데 한창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 어느 집 하나 가는데 보니까 잔치국수집이야. 앉혀놓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 버스에서 만나서 기뻐서 네 얼굴 보니까 네가 되게 피곤하고 힘없어 보이더라. 네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나? 내 배 만져보니까 훌쭉하대. 그래 집에 가면 버스 아직 3정거 더 찾아가고 가야 되고 또 집에 가면 엄마가 밥 마련하라고 시간 걸릴 테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노. 나도 배고픈데 여기서 잠시 우리끼리 밥 먹고 가자. 뭐 먹죠 먹고 가자.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건 못 사주겠다. 주머니에 잔치국수밥 값밖에 없더라. 가자. 그랬더니 앉혀서 우리 둘이 잔치국수 먹는데 그때 울었어요. 아버지의 박목월의 특징은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대해서 나도 어떤 아버지냐 물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더라. 그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 얼굴 보고 이 새끼 불쌍해가지고 배 만져보더란 말이야. 대학 교수나 하는데 그래도 강사 아니요. 그러더니 없는 돈에 잔치국수라도 하나 먹여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정이 난 박몽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시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박몽월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라. 나는 평생 그런 생각을 딴 것도 여러 개 있지만 그거 중에 한 가지가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우리 구슬자와 아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정 회장은 난 몰랐어요. 예. 그런데 해변 시인학교를 시작해가지고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강릉에서 할 때예요. 강릉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간판을 죽도국민학교인가에서 예. 길에 이제 현수막을 붙여놓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해변학교에 그 당시에 200명 정도의 독자들하고 예. 한 80명 정도의 시인들이 초등학교를 빌려서 네. 그 교실에서 숙식을 그 운동장에 속 걸어 놓고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단체 급식을 하면서 3박 4일을 함께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예. 그런데 내가 끌어놓고 있어서 그날 저녁 때인데 내가 무슨 뭐 사람들 정돈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오셨다고 그래. 예. 그래서 내가 나가보니까 회장님이 나가니까 뭐라고 계셨냐면 그 식당에 식당 난지 그 학교 뒤편에 천막을 쳐놨는데 그 솥을 걸고 그걸 하는데 아줌마들 있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그 당시에 주방 총책이었거든. 예. 왜냐하면 그걸 위생상 누구 딴 사람 맡길 수가 없어서 마누라가 서울서 사람들 데리고 내려와서 했단 말이야. 예. 그것도 여기서 공모를 해서 아줌마들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창작을 뗐단 말이야. 그때는 석탄 그 창작을 그 앞에 운동장에 있는 데가 리아카에서 밀고 가는데 회장이 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장님 그러겠지 그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사전 연락도 없이 없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회장님하고 앉았는데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가다 보니까 그저 해변 시인학교라는데 나도 그런 데 들어가도 되겠나 싶어서 왔다 이거요. 그리고 회비를 떡 내시더라고. 얼마냐고 그래서 그때 2만 원인가 얼마 됐어. 네. 내시더라고. 그래서 네 진짜 괜찮다. 나도 해. 근데 세상에서 시인이라는 게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런 걸 하겠나. 그래서 나도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회장님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처음 오셨을 때 그 저녁에 이제 뵙고 그 뭐 바로 가셨습니까? 행사 그때 이제 참가? 아니 그러고서 참여하고 예. 회장님이 참여하시고 저녁 때 돼서 가시더니 또 오더니 저 시인들하고 그거 내가 저녁 한 끼 되면 안 되겠냐 이거야. 우리 그때 밥할 때니까 그냥 하시라고 시인들만 하시라고. 그래서 시인들 한 40-50명 데리고 횟집에 가서 저녁을 들고 오셨어. 그래서 대접하고 그러셨어요. 예,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예. 그때 첫인상 좀 어땠습니까? 아니 난 뭐 현대 회장님 어떻게 알긴 했어. 키가 원천 크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그 뭐 비서도 별로 없고 혼자서 큰 몸으로 와서 그래서 얘기를 듣고 야 시인들이 박 교수님 그 시인들이 착하고 진실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 내가 그런 것이 목마르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도 그런 것이 나도 정말로 그런 것이 하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와서 들으면 내가 좀 안 달라지겠나. 그래서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해변 시인학교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뭐 누구에서 시작됐는지 내가 역사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9년도에 이 박목우 시인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태리에 가서 세계 시인 대회를 로마 옆에 네. 해변가에서 구경하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인 대회가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하는 시 캠프를 만들자. 예. 그것이 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왜냐하면 전부 사실은 그 당시에 놀기만 좋아하지 바다에 가서 무슨 놀기만 하지 어떤 자기의 변환의 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 뭐 가서 배워서 오는 그런 것이 없는 시대야. 예. 놀아도 좀 품격 있게 달리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80명 오고 시인 한 30명 오고 버스 타고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울산 위에 포항 예. 포항 구룡포를 제일 첫 번째 갔댔다고요. 예. 그 구룡포를 갔는데 구룡포에다 그 국민학교 구룡포 국민학교를 빌려가지고 예. 거기서 했는데 그때는 밥도 각자가 해먹기로 해가지고 그 국민학교 태울 뻔했다고. 그거 뭐 다 80명이 번화에다가 뭐 마룻바닥에 그걸 키고 앉았으니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꾸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바꿨는데 그 목적은 조그마한 우리가 좋은 자리도 있지만 조그마한 의자 어릴 때 우리 앉았던 의자가 우리의 원형이다. 그 궁뎅이가 이것만큼 커졌으면 무엇이 커졌는가 살펴보고 오는 그런 기회를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그런 문화 캠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선생님이 일단 주도를 하셨고 주로 어떤 분들이 좀 그때 이제 내가 시인들을 모시고 간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 없었냐. 그 구산 선생, 황금찬 선생, 그 다음에 조병아 선생, 김남도 선생, 이 시단의 원로들부터 시작하여 그 시단들의 시인들을 전부 그건 돈 안 받고 공짜로 전부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80명 보통 모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표적 프로그램은 어떤 거라습니까? 그건 강의, 강의, 창작, 평가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각 한 소그룹 단위 한 20명 단위의 시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밤이면 또 같이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캠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우리 창업자는 해변시인학교 남다른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업자께서 해변시인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가 제일 그것이 나하고 결혼해서 신입사원 강릉에서 신입사원하면 씨름하고 그 앞에서 할 때 우리하고 같이 저녁에 노래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몽산포까지 매해 그렇게 같이 신입사원 연수회와 우리 해변시인학교를 같이 맞춰가자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이 꼭 그때가 되면 날 불러가지고 너 언제 할래?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과 거의 자리를 같이 하게 시간을 맞춰서 회장님도 글로 오시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입사원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동력, 진실함 이런 것을 좀 익혀서 문화적인 그런 양식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소박하셨어요. 그거 무슨 이게 소박이라는 게 생활의 소박성이 아니라 정신의 소박성이에요. 그래서 사람 꼴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시를 통해서 감동받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절규 이런 것에 대해서 회장님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셨다고. 그래서 나도 시인이 되고 싶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것이 그 회장님이 체계적으로 시 공부를 하는 분도 아니지만 시가 주는 감동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진실한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고백을 하시거든. 그것이 신입사원들이 이 현대에 와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금도 그 틀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하셨다고. 예.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왔을 때 우리 그때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번 재벌 그 당시에 예. 했던 평가는 이렇게 불리한데 그럼 우리 왜 어떤 이게 진실함이라든가 순수함 이런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갖고 이런 모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해변 시인학교 책임지고 십몇 년 이상을 회장님과 같이 지내면서 봤을 때 회장님이 해변 시인학교를 좋아하는 것은 진실도 학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체계도 아니고 예. 그 속에서는 천진난만한 그 우리 동심과 같은 인간다움에 대한 가장 진실한 모습에 대한 갈구를 회장님은 가지고 계셨더라 이 얘기를 아까 내가 했죠. 그런데 그러면 왜 재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내가 보는 회장님은 순수하셨어요. 그분은 순수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보면 뭐